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핫한 이슈가 있죠. 집값.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 바닥 밑에 지하가 또 있는데? 자, 작년에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슬슬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이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의 적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지금 사면 절대 안 된다. 더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자, 극단적으로는 일본 버블 붕괴 때랑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똑같아서 이게 몇십 년을 갈 거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일본 언론사에서는 아예 이걸 두고 집중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자, 여기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좀 열받지만 또 희한하게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한쪽에서는 영끌족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되팔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집을 사는 경매가 막 활성화되고 있죠. 이거 뭐 부동산 시장 지옥동가 싶기까지 해요. 내 집 마련도 투자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 부동산. 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찌라시 체크하면서 같이 알아보시죠.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 자, 작년 6월부터 집값이 슬금슬금 떨어지더니 지금은 뭐 반값 아파트까지 나온 수준인데요. 자, 일단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잡는 미분양 주택 레드라인이 있는데,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수 위험 정도를 6만 3천 가구로 잡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자, 2022년 한 해 동안 주택 매매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요.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뚝뚝 떨어졌는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가 9개월 만에 무려 8억 원 넘게 떨어져서 당시 전국 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하락액을 기록했고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에 5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50% 싸게 팔린 거예요. 반포, 이촌, 여의도, 목동, 흔히 서울의 노른자위로 불리던 지역부터 성남, 분당, 인천, 청라와 송도, 세종처럼 아주 잘 나가던 동네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죠. 작년 말 IMF가 이런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현재 한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고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어요. 2022년 4분기 주택 가격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약 18%가량 올랐는데, IMF는 이게 과한 기대가 부풀어 있던 거품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최황수라고 합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경영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기승전 금리 인상입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내가 빌려야 되는 그 대출 금액에 비해서 매달 내야 되는 이제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소득은 사실 뭐 한정돼 있는데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수요자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정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0년 주기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별로 한 4, 5년 오르고 또 4, 5년 이제 침체를 겪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전 정부에 있었던 한 4, 5년간의 부동산 시장 폭등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상태로 시작을 한 다음에 5, 6년 만에 다시 거래량이 떨어진 어떤 침체기를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곡소리가 났는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조합은 분양가를 최대 1억 원 정도 낮추는 10% 세일을 결정했고요.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늦춰서 올해 일반 분양수가 작년과 비교해서 46%나 줄어들었어요. 작년 12월에만 전국의 건설업체 401곳이 폐업 신고를 했고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일명 영끌족은 고금리에 맞닥뜨리면서 영혼까지 털린 영털족으로 전락하기도 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여기서 더 오르면 내 집 마련 힘들겠다 생각한 A씨가 3억 원을 대출받아서 7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그때는 연 2%였던 금리가 지금 6%까지 급등하면서 월마다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2배로 불어나 버린 거죠. 자, 여기에 거치 기간 1년이 지나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이 되니까 매달 240만 원 정도가 이자와 원리금으로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생겼고요. 다른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2022년 3분기에 들어 가계부채가 1,870조 6천억 원대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실제로 금리가요 1%대 후반대 대출 금리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빌려서 좀 영끌했다 아니면은 이제 무리하게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이 크죠. 예. 늘긴 늘었을 거예요. 한 2년 전만 해도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해보면 전국에 한 8,000에서 9,000건 정도 경매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경매가 12,000건, 13,000건 정도 돼요. 한 40% 이상 늘어난 셈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보다도 내년, 내후년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자의 고통을 받거나 대출이 연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 한 1년 전 이상의 경매가 진행이 되거나 감정평가가 시작되거나 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려운 건 이제 지금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려운 대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자라든가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더 쏟아질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 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지뉴스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본 버블 붕괴 때와 비슷하다는 뉘앙스로 뉴스를 내기도 했는데요. 제목부터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인가, 금리 급상승으로 비참한 상황, 게시된 지 한 달 만에 조회수 120만 회를 넘긴 이 동영상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아니, 지네가 뭔데 평가야 싶지만 일본 버블 붕괴 때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흘려듣기가 찜찜하기도 해요. 왜 이런 찌라시가 있잖아요. 지금 일본의 상황이 우리나라 20년 후 모습이다. 1984년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소위 떡상했던 일본. 5년 동안 2배 넘게 가격이 올랐고 전국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큰손들이 탄생합니다. 일본 경제의 전성기였던 1990년에는 수도권의 새 아파트 가격이 직장인 연소득의 무려 18배에 달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도 부동산 가격이 금방 오르니까 갚기가 쉬웠어요. 금리도 낮았고요. 그런데 1991년 들어서 정부가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 세금 인상, 부동산 감정과 현실화 같은 정책들을 펼쳐요. 금리도 빠르게 인상이 됐는데 1989년에 2.5%였던 기준금리가 1990년에 6%대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은 순식간에 하락세를 맞는데요.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토지 가격이 반값 혹은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되고요. 대도시 주변에서 한창이던 개발이 멈춰서 유령 도시도 막 생겨나요. 이렇게 90년대 시작된 하락세가 세기를 넘어서면서까지 이어져서 2001년에 집값 최저점, 2009년에 땅값 최저점을 찍는데요. 이때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정말 일본까지 참견하고 있는 찌라시처럼 우리나라도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해서 일본 같은 상황을 맞게 될까요? 자, 이쯤에서 부동산 가격이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거는 이제 금리 상황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미국의 연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가격은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뭐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또 오판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자체도 되게 높은 금리라고요. 그 상태가 얼마나 갈 거냐에 따라서 얼마가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4년 5년 뒤가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럼 2025년부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산시장은 반응하지 않아요. 약간은 늦게 반응을 하거든요. 금리 인상과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에 시차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당분간은 주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상해 봅니다. 뭐 회복의 지표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인정하기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렵고요. 또 부동산 경기하고는 다르게 그 물건 자체의 우수성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던 거지 그거 자체가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그 물건 자체가 입지가 좋은 물건이어서 장이 안 좋아도 다르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미분양들이 많이 나와요. 2008년도, 2009년도에 반포의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 자이 미분양 났었고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런 단지들의 지금 평당 3.3제곱미터당 가격 자체가 1억 원을 넘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때 34평형이 11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반포 자이나 레미안 퍼스트지가 지금 40억이에요.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둔촌 주공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그럼 가격 올라갈 때 또 뭐 너나 없이 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용기 있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무주택자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자,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성장률 범위 내에서 실물 자산인 이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방한다 이러면 집 사면 안 되겠죠. 실물자산 가격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 6만 불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물자산 가격만 떨어진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집값만 반값이 될까요? 이러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좋죠. 돈 있으면 사야죠. 언제라도 사야죠. 아무튼 내 집 마련은 우리가 그런 거 같아요. 결혼을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봄에 해야 되느냐, 가을에 해야 되느냐, 겨울에 하더라도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욕을 또 엄청 먹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만 보는 사람은 내 집 마련 못 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래가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좀 약간 그냥 빙긋하게 미소 짓고 말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지내는데 비 올 확률이 100%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현금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관망해야 되는 시기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이 떨어진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금리가 좀 낮았다라는 어떤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그러한 상황 때문에 다시 반전이 돼서 금리가 오르고 뭐 주식이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는 와중인데, 그러한 침체되는 환경을 제공했던 원인들이 바뀐 게 없는데 지금이 최저점이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너무 낙천적이신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성장률하고 금리만 보세요. 이게 뭉뚱그려서 되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잖아요. 너무 큰 변수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실제로 의사결정하는데 진짜 큰 변수이니까 작은 것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나의 어떤 행동 반경이나 기준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자세, 올바른 자산 투입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자산도 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특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들 해요. 자,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슬기로운 투자 생활과 내 집 마련 잘 계획해 봐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찌라시 그리고 팩트체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